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그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보다 어쨌든 선거 컨설턴트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정작 선거구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한국정치연구소 그러니까 선거 컨설팅 업체죠. 거의 대표를 하고 있고 이 책 선거 버려야 된다고 안 보셨죠? 네, 사갖고 와세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활동들하고 주로 이제 선거로 과목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를 얼마나 당선시켰냐고 맨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지구정당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나 저기 뭐 국힘이나 이런 데는 일을 잘 맞지 않습니다. 물론 돈 많이 주면 맞는데 돈도 많이 안 주는데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일할 생각은 없죠. 주로 저는 누구를 했냐면 진보교육감 전문가예요. 진보교육감 선거 전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서 많이 당선시켰고요. 서울로 보면은 그 박노현을 제가 당선시켰고요. 경기로 보면은 누구냐 교육부 장관의 아저씨인지 김상곤 처음 당선할 때 제가 가서 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세종의 최규진 당선시켰고요. 전북의 승만 교육감 당선시켰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울산의 노옥희 선생님 거 제가 했고요. 강원의 민병희 선생님 제가 당선시킨 사람들이에요. 얘기가 좀 신뢰가 가나? 파급이다. 이런 잘 떠들어줘야 되는 거 당연히 사람들 선거는 뭐 여러 차례 많이 했고 특히 노회찬 선배 선거는 제가 계속해서 당선시켰다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선거만 한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위원회는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맨 밑에 제일 큰 오케이. 선거라고 하는 게 착각과 거짓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선거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저기 재택경님 정도의 연세 되시는 분들은 선거 근처만 오면 서너 명 정도가 신랄하게 선거 얘기를 막 걸리기도 막 합니다. 누가 낫네, 누가 문제가 있네, 저 새끼는 되네 안 되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각자 보는 눈이 있어요. 선거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사람만큼 선거 전문가들이 없어요. 자기 눈으로 얘기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선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오늘 사실은 많은 우리 당원들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선거에 대한 기본 관점을 선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선거 캠프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싸움이 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자기 머릿속에도 주장을 하는 거죠. B라는 사람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선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서 그 선거 캠프에서 남는 건 뭐다? 싸움밖에 없어요. 서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뒷담화를 까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귀에 다 들렸던 거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주세훈 캠프의 활동에 대해서 동료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A는 나한테 와서 저렇게 선거하니까 안 되죠 라고 얘기하고 B는 또 나한테 와서 위원장님 이거 문제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제대로 힘을 모으지 못하는 선거가 됩니다. 열심히는 했죠. 재직위원회도 열심히 뭐 좀 겪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선거 때 되면 또 우리 지역위원회 사람들이 열심히는 합니다만 그렇게 가다가 실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선거에 대한 착각들이 있어요. 그 선거라면 예를 들어 김광겸 당원이 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아, 나는 이렇게 보통의 제가 저한테 컨설팅을 하다가 부탁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내 경력은 뭐고요, 이런 활동을 해왔고요, 이게 장점입니다.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김윤정 당원도 저를 딱 보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잘 사셨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다 압니다. 문제는 선거는 그걸 좋은 걸 알린다고 해서 나에게 표가 오냐? 표가 안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가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찍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표는, 사람들의 선거에서 투표는 그렇게 투표하지 않아요. 싫어서도 투표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이 좋아서 투표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가서 오세훈한테 문재인 정부에게 따끔하게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부동산 사태와 이 불평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그죠? 오세훈이 대단히 좋아서 뭐 그 사람이 빼빠지 입고 뭐 구두 전부 신었다가 그 사람 좋아서 찍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아서 찍어준다는 착각. 그럼 우리는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좋아서 찍어준다는 이 착각을 갖다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럼 뭐냐? 선거는 이런 겁니다. 일단 선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거판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 선거판이 어떤 판이 되나 분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분석된 구도는 어떻게 되느냐, 구도를 갖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파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네거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의 선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광겸 동지가 출마를 하는데 저는 김광겸입니다. 정의당입니다. 저는 되게 운동도 잘하고 젊은 사람이고 열심히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찍어주세요라고 해서 찍지 않고요. 초기에는 뭘로 가야 되냐면 네거티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네거티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반기득권이라고 하는 전선을 갖다 긋겠다라고 당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 네거티브일까요? 포지티브일까요? 네거티브 거예요. 자, 1번 당, 2번 당 다 기득권 편이었다. 더 이상 얘네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3번 당이 나 좀 봐주시고 나를 좀 찍어주세요. 이 얘기가 스토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가 좋아서 찍어주지 않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남을 욕도 잘해야 돼요. 대신 우리가 기부정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품격 있게.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김광겸이 지방선거를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 도둑놈들을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이랬어. 얘는 네거티브일까요? 포지티브? 그렇지. 잘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뒷말이고 사실은 저 1번, 2번 애들이 알고 보면 짝짝꿍이하고 세금 다 도끼려 먹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두 좋은 것만 알린다고 해서 선거가 되지 않는다. 그 착각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모두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또 그 범하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거가 되면 모두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옆집 아줌마 지지도 받아야 되고 윗집 아저씨 지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맞을까요?
1000명의, 김광겸의 선거가 1000명이라고 쳐요, 유권자가. 그러면, 보세요. 투표 얼마나 합니까? 50%? 60% 정도 합니다, 최근에는. 왜냐하면, 그 사전 투표제가 없을 때는 지방선거 50%대 초반에 다 끝났어요. 네. 그 사전 투표가 있으면 투표율이 5에서 7%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대략 60%라고 하면 몇 명이 투표해요? 600명이 투표해요. 600명이 투표하죠. 그리고 600명 중에 우리가 얻으려면 몇 표를 얻어야 되는 거지? 15%가 당선이 나면 90표는 90%.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 고정표가 50표가 있다고 칩시다. 기본적으로 정당이든 진보정당 찍는 사람들이 50표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선거운동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요. 1차는 이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나머지 40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90을 뺀 990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910. 예? 910. 30만 원. 910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버려요. 그렇지. 선거 책정목을 내가 왜 이걸 넣었겠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 910표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선거 전략은 뭐냐면요. 얘를 잘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90표가 누구인지, 성향이 어떤지, 세대는 어떤지 이걸 갖다 우리가 확인해서 그 90표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왜? 선거라고 하는 거는 한정된 재화와 용역으로 선거를 합니다. 이 경제학 용어, 재화하고 용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물질의 돈, 응? 용역, 사람. 응? 근데 이게 선거는 한정돼 있어. 왜 한정돼 있어요? 선거 해보셨잖아요. 선거 비용 한정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나서 그거 얘기했으면 어떻게 된다? 잡혀간다. 물론 안 잡혀갈 수 있어요. 관계면한테 한 2천만 원 정도 더 당선시켜 주세요. 서로 우리 비밀로 합시다. 현찰로 드릴게요. 이러면은 근데 그것도 다 걸려. 나중에 둘이 술 먹다가 내가 욕 한 마디 하니까 제가 그냥 나 저 사람한테 돈 줬는데 그런데 잡혀간 거야. 근데 결국에는 뭐냐? 이 한정된 재화와 용역으로 선거 사무원 수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선거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한 수가 뻔히 정해져 있어갖고 어깨띠 열 수 있는 사람, 피켓 줄 수 있는 사람이 뻔해요. 그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한정된 재화와 용역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몇명인지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사본주의. 그렇죠. 선거는 결국 가서 뭐냐?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진보정치,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의당의 진보정치가 결국에는 우리도 선거를 출마한다면 가장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정된 재화와 용역에서 최대 효과를 낸다는 건 뭐냐면 이 90표를 어떻게 집중해서 실제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로 접근해야지 한정된 재화와 용역을 가지고 보통의 우리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착각은 뭐냐면 1000명을 대상으로 선거합니다. 김광겸도 나중에 출마해봐. 뭐 내가 여기 공략하라 그 말은 사람 많은 데가 막 명함 뿌리고 바꿀 거야. 정신없을 거야. 그리고 뒤돌아서 어우 나 열심히 해서 이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지. 그럼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다. 예를 들어 제가 형님 저 국회의원 처음 나올 때 기억나시죠? 36살 때인가요? 어쨌든 내가 2004년도에 출마를 했어. 그때 제가 딱 출마했을 때 이제 낮이 되면은 선거운동을 하고 할 데가 없어. 왜? 이 선거운동은 어떠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되면
저 위에 정릉에서 마을버스가 쭉 내려옵니다. 딱 해갖고 그 5번 출구인가? 그 앞에 딱 마을버스가 내립니다. 그 기업은행 앞에 우 쏟아서 들어갑니다. 그죠? 우 쏟아서 들어와요. 낮에 이쪽에 상가랑 아니면 장사하는 대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 동네 안 사는 사람들. 근데 낮에 되면 뭘 할 게 없어. 왜? 열심히 돌아도 상가는 이미 가게는 돈만큼 도는 거야. 아, 또 왔냐? 걱정하지 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 갈 데가 없어, 낮에. 뭘 했는 거 아세요? 뭘 했는 거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노인정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경로당을. 경로당을 가서. 노래한 곡. 그렇죠. 제가 또, 우리 명대가 와서 제가 또 탄노래 좀 하자. 트로트 한 곡, 공중에 불러드리고 큰절하고 막 합니다. 열심히 하지. 거기 가면 표가 나왔을 거야, 안 나왔을 거야? 나왔어요. 안 나오지. 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는 민주노동당이에요 하면은 그렇지. 젊은 놈이. 그러니까 이런 말.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가 그때 형님 기억할지 모르지만 학교 급식 조례 정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에 10,000명 서명을 받아냈어요.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그 10,000명 서명을 받고 만약에 내가 노인정을 안 가고 그때 그 10,000명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명해 주신 분이시죠? 홍길동 씨죠? 저 그때 저는 어디서 서명을 계속하고 이거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학교급식조례 공동대표를 맡았을 때 김준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 출마하게 됐는데 관심길 지켜봐 주세요. 이거라도 했었으면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90표를 찾아내려면 이 90표를 대상으로 어떻게 선거운동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뭐다? 선거 전략이에요.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결정하기 전까지 이들의 성향, 이들의 나이, 이들의 활동 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촘촘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 봅시다. 중간층이 있다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선거 때 되면서 대선 때 되면 뭔 얘기가 나옵니까?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도층이 있을까요? 중도층이 있나?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충청도. 그거는 그냥 크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차피 한국 사회 같은 경우가 지역 정치 중심으로 돼 있어도 영남은 빨간당, 호남은 파란당 뭐 이렇게 되는 구조니까 그런 약간 특수한 경우고 저의 주장은 뭐냐면 선거에 있어서 중도층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여기서도 아까 나왔잖아. 1000명 중에 600명이 투표해요. 그럼 나머지가 여기 400명이 투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한테 중도층이 누구냐? 어디 지지하세요? 그러면 무응답, 기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중간층이라고 생각해요. 중도층이라고. 그런데 중도층이 아니에요. 이들은 뭐다? 사회에 들어간 사람이다.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보층이 있어요. 중간층이 있다는 착각을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가운데 중도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희가 공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1. 정책이 우리가 너무 세니까 이 중간층이 접촉을 못하는 거 아니야? 정책을 약화시켜야 된다. 저 빨간 길을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 어차피 그 사람은 투표를 안 하는데 거기에 입맛에 맞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중도층이 아니라 유보층. 이 유보층은 뭐냐? 이런 케이스예요. 처음에 요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40% 초반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몇 프로 받고 대통령 됐습니까? 43.6% 받았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75%까지 올랐잖아요. 지지했다가 얘네들이 지지를 처리하고 빠져요. 이 사람도 투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빠져갖고 중간인 것처럼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유보층인 거죠. 눈치 봐도 간다. 이게 유보층이에요. 유보층. 그럼 우리는 중간층에 갔다가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선거에서 유보층이 있다. 그럼 우리 유보층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TS 분석이라는 거 있어요. TS 분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책에 다 있어. 같이 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김광겸이 출마하는 동이 A, B, C 동이 있다. 그러면 우리 당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어디 2016년 선거, 2018년 선거, 2020년 선거가 있었다 칩시다. 이거 얘야 얘. 이 A동은 이때가 20이 나왔고 10이 나왔고 7이 나왔어. 예를 들어 B동은 15가 나왔는데 10이 나오고 다시 15가 나왔어. 그죠? C동은 예를 들어 10이 나오고 20이 나오고 다시 10이 나왔어. 이런 구조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동이 있다고 칩시다. 이건 뭐냐면 선거 결과에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김광겸이 나선 후보에 나간다고 하면 투표구까지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공간은 어디일까요? ABC 동중. C. 응? C. C. 당신은 A. A. 왜 A? 변동이 될 시간. 그렇지. 20 빼기 7하면 여기 13이 나오잖아요. 선거 때마다 이 12개를 한다는 거지. 그만큼 고정층도 20%가 있지만 실제 7%까지 빠진다는 거는 20%도 가능한 건데 사실은 뭘 못해서 7까지 가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체로 볼 때 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10이야. 여기가 제일 안정적인 데지. 그죠? 그러면 내가 선거 전략을 짠다면 여기를 그저 타겟으로 하되 실제 승부는 여기서 난다. 이게 이제 표분석을 하는 방식이야. 전통적으로 진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진보는 이런 거예요. 무상급식 무상급료라든가 아니면 부자에게 세금을 상면에게 복지를이라든가 아니면 요새는 기후위기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죠. 이런 전통적인 진보 의제를 갖다가 우리가 공약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선거 표 분석을 해봤더니 아마 성북구까지는 모르는데 서울 같은 경우 진보 성향의 표가 성연령 세대별로 해갖고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대강 어디가 높은지를 알 수 있어. 그럼 거기를 타겟으로 잡는 거죠. 성연령대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동당 주택을 쭉 후보하고 정당 지지율을 비교해봤을 때 어느 동 어느 투표가 높았는지를 보고 지역적으로 또 타겟을 잡는 거죠. 선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집토끼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토끼를 어디서 만날 거냐, 지역적 분석이 되고, 누구를 만날 거냐, 성연령별로 해가지고 타겟을 잡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슈는 무엇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 정책 같은 걸 갖다 그러면 여기서 뭐 정도는 압축적으로 하자.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십을 먹어야 되는데 당선인이 하십이 누구일까 보니까 예를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지방선거는 30, 40대 학부모, 부모층, 특히 여성이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들의 표가 플러스 50표가 아니라 40표를 더하는 선거를 해야 이기는 선거로 간다. 왜? 지방선거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 이슈는 상당히 중점이 됩니다. 왜? 교육감 선거가 같이 하는 선거거든요, 이 선거가. 교육감에도 관심이 있을 때니까 저는 교육감 선거 전문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교육감 선거 치료 번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왜? 방사능 안전급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은 이런 얘기를 한다 치고 40을 어떻게 저변을 넓힐 거냐 그걸 볼 때 나는 핵심 포인트가 이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정당 지지로 조금 자유로워요. 여성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있잖아 자기 지지력을 딱 붙여져 있으면 그 다음에 뒤도 안 돌아봐. 어? 형님 보세요. 지금 뭐 10년째 지금 이거 하고 있어. 근데 왜 재밌어? 그런데 여성들은 되게 죄송한 얘기, 여성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당 지지층이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변하는 층.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방산 안전급식이나 승리대 얘기인데 승리대는 우리가 이제 못해. 왜 못하냐? 이재명이 발표했습니다. 이제 방산 안전급식은 이재명이 발표 못해. 왜 못할까요? 대통령이 되려면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안전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 급식 업체들이 있어요. 이 카르텔이 크거든요. 대놓고 못해. 그런 걸 갖다 하나 꼽자는 거야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 노동진보라는 전통적 의제를 바탕으로 하여 30, 40대 여성 학부모층을 어떤 식으로 공략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숙제가 될 거다. 자, 선거에서 이기는 교수가 있다는 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저를 불러서 가잖아요. 요새도 가끔 출장 가면 나한테 하기 전에 뭐라고 내가 당선돼야 되는데 묘수가 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내가 묘수가 있으면 내가 묘수가 있으면 내가 뭐 하려고 농물 도와줘. 선거에서는 김광일 동지 특별히 이기는 수가 없어요. 묘수가 없는데 묘수가 없다. 그럼 뭐가 있냐? 그야말로 원칙대로 또 하면서 충실하게 기본을 중시하는 이게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는 요소예요. 제가 되게 귀찮겠지만 막 이런 거 시키거든요. 광범 씨한테 뒤에 제 책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조사에 대한 항목들이 꾸준히 다 써 있어요. 이걸 다 정리를 해봐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숙제 같지만 그걸 하고 나면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 내지는 선거구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런 거부터 조사부터 시작했고 조사부터 해서 분석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갖다 실제 실행하고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제 이기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금 스피드를 낼게요. 사람 보고 찍고 공약 보고 찍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 같죠, 사실은.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만 있고 여기만 있어요. 호남은 한란당이 싹쓸이에요. 그죠? 맞죠? 영남은 한란당이 싹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돌려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선거 중립의 대면 있잖아요. 여론조사는 이번 선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건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공약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사람이 인물이 두 번째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선거가 중앙선거위원회에서도 항상 이걸 조사합니다.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럼 1등이 뭐냐면 공약 1등이고 두 번째가 인물이 2등이에요. 그러면 호남에서 안 되는 빨간당 사람들은 파란당보다 인물이나 공약이 안 좋을까요? 거꾸로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인물이나 공약이 서로 똑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선거는 있잖아요. 인물이나 공약으로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선거는 구도로 찍고요. 그 다음에 공약이 아니라 이슈를 찍고 찍고. 그래서 김광겸이 출마해서 홍보물을 만들 때 공약을 빼곡하게 쓴다고 해서 그 공약이 너무 좋아서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지. 김광겸이 나가서 인물이 참 잘생겼다라고 해서 투표가 확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도이고 이슈이고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당의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두 번, 마지막으로 남 욕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라는 거짓말이죠. 선거 때 가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선거운동을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광겸 위해서 출마한다 칩시다. 출마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의 김광겸입니다. 저기 빨간 당원이 참 나쁜 사람들이고 파란 당원이 국민에게 이렇게 실망을 시켰어요. 이번에 새로운 선택 노란 당 찍어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 사람은 뭐냐면 알았으니까 젊은 사람이 당신 얘기하라고 왜 자꾸 남 욕을 하냐.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또 직접 겪어봤어요. 광겸이는 아마 겪을 거예요. 앞으로 괴롭겠죠. 근데 그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욕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라는 사람들은 누구다? 남의 편이야. 우리 편이 절대 아니다. 우리 편이 아니고 어차피 그 중에 하나는 빨간 땅이거나 파란 땅 사람의 강고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귀에 거슬리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남 욕하지 말고 이 얘기하고 다녀야지. 그럼 되겠어요. 또 보통의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려. 하루에 두 번만 그 얘기 듣잖아. 아마 광겸이 나중에 와서 여민이 갖고 저희 선거 전략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다. 절대 우리 편 아니다. 우리 계획대로 욕할 건 욕하고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공약 정책을 얘기할 건 정책을 얘기하면 되잖아. 쫄지 마라. 결론은 우리 편 아니니까 쫄지 마라. 얘기했고 선거란 뭐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선거란 뭐예요? 얘기를 하면 저는 보통 뭐라고 답변하는 거 아세요? 요 5가지. 선거란 뭐냐? 이 5가지를 이 5가지. 이걸 갖다 제가 하나하나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선거는 단순한 게임이고 정당에 대한 투표이고 그리고 구도이고 이슈이고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봅시다. 이게 한 표라도 더 받아야겠는데 내가 강조하는 게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선거는 매우 자본주의적입니다. 왜 자본주의냐? 50.1%를 받으면 이기는 선거고, 그죠? 당선되면 매우 기분 좋은 선거이고, 낙선되면 어떡하? 매우 기분 나쁘다. 사실 한 표라도 더 받아야 이기는 선거인데, 이게 이런 거죠. 제가 항상 이거 강의 때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게 2000년도에 둘이서 대법원 개표까지 가는데 여기 이긴 사람의 얼굴은 누구일까요? 안경. 응? 안경이 이겼지? 웃고 있잖아. 네. 이 사람 졌어. 아. 그냥 진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냐, 문학진이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문세표야. 샘플을 제가 싫어요. 대법원 개표까지 갔는데 얼마나. 국회의원을 3표 차로 졌다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다. 이미 죽었어. 화병 갔어. 화병 나서 죽겠지. 진짜 문세표.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번에 다시 런닝 매치에서 이깁니다. 아.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이후 4년간 진짜. 짱 터져. 3표면 죽고 싶을 거 아니야. 진짜. 그죠? 이 한 표 한 표가 그래서 소중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 김광현 동지, 지난번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최소 표차가 몇 표인 줄 아세요? 2표? 응? 2표? 얘가 3표니까 빵표입니다. 어? 아, 확률. 동률이 나오면 누가 당선되냐? 나이 많은. 나이 많다. 아. 당신은 동표 나오면 무조건 지는 거야. 젊으니까. 이 얘기는 이런 뭐냐면, 때문이잖아. 자, 우리가 평상시에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보 운동하는 사람. 진보 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 거기에 우리가 그냥 진보 정당 한다고 하고 왜 운동이라는 걸 갖다가 붙이냐. 잘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서는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한 표라도 더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나한테 그럽니다. 당신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왜 표를 강조하나요? 그건 너무 운동성이 없는 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야? 막말하고 하다못해 당내 선거도 있잖아요. 이기면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미안한 얘기는 지금은 날라가지고 김종치 얘기했을 때 제가 밤새 춤추고 놀았어요. 우리도 놀았어. 아, 우리도 잘. 나이 됐어. 반반이 진짜. 문세경이다 처음 왔어요. 반백년만에 처음 된 거야. 반대로 처음 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김광현 당원이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표를 어떻게 얻느냐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열심히 할 거고요. 표를 얻는 계획이면 조위원장님 잘 세워주시는 거기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후보면 본인 스스로가 저는요 몇 표여야 당선이다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좀 이거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라고 당원들에게 설득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열심히 할 거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강연을 많이 했는데 선거를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연민동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후보. 후보. 네. 조직. 조직. 형님은 뭐 전략. 다 중요한 것 같잖아요. 정말. 근데 후보는 당연하게 있어요. 선거를 열심히 하는 거고. 제작.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선거에 사무장이다. 그 선거의 책임자 선거장이다. 그러면 대부분 조직과 전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의 홍보팀장은 당연하게 이게 다 자기의 위치에서 중요한 게 다 달라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떠드는 결정적 이유는 그래 내가 그 선거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더라. 나중에는 왼수된다, 왼수고. 그래서 그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도 선거에서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눈을 같이 맞춰줘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선거는 선거의 3대 요소 플러스 알파로 승부가 난다. 이 3대 요소와 알파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선거의 3대 요소가 뭐냐?
됩니다. 정답. 구도. 선거 구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투표율.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지지자가 실제 말만 지지한다고 해놓고 실제 지지하고 오느냐, 투표장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투표장 가서 마지막에 날 찍느냐, 안 찍느냐.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3대1.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뭐다? 이슈. 선거 이슈. 요 얘기 갖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칵테일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책 보고 쓴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뭐냐면, 지방선거에 입장 투표가 80%다. 지난번 그 지방선거 이후에 매 년마다 선거가 끝나면 갤럽에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냐? 여러분, 사후 조사라는 거예요. 사후 조사. 사전에 누구 찍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 찍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방선, 우리가 내년에 할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정당은 옆에서, 정당 투표는 옆에서 삐져나가는 거고, 여기를 갖다가 여기서 1번 찍은 사람이 여기까지 고대로 내려갈 확률이 80%. 광역시도당 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1번 찍은 사람이 마지막 기초에서 1번을 찍는 확률이 80%. 그건 상당히 사실은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제가 볼 그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사실은 5% 정도 성공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당분간 16%로 가야 돼요. 그죠? 이 간극이 10%야. 어려운 선거죠. 매우 어려운 선거. 정당 지지율 아마 서울시 광역의원의 정당 지지율은 10%. 10%만. 그리고 여기서 보면 5%를 더 얻어야 돼요. 쉽지 않은 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선거는 정당 60%, 인물 30%, 캠페인 10%로 결정된대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선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 키워야 이 간극을 줄일까요? 뭘 키워야 이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 정당을 키워야 정당을 키워야. 예를 들어서 이 정당이 근데 힘이 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현재 우리 정당 지지율이 낮지만 실제 투표에서 가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표가 있어. 내 생각에는 아마 김광경이 대강에서 7% 나온다. 주세훈 6표 7% 나온다. 그러면 얘를 올라가려면 결국에 가서 뭐냐면 얘가 튼튼해져야 돼요. 축구로 보면 있잖아요. 공격수 하나가 뛰어나도 안 돼. 미드필드가 탄탄해져야 이게 축구를 이긴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당원분들도 훌륭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당 이름으로 하고 픽스로 기어나가서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하고 싶어도 허리 디스크 환자라 나 10분 이상 못 서 있거든요. 지금도 강의 한 50분 하면 허리가 아파갖고 앉아서 쉬어야 될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간 동료를 가서 우리 곧 60대신 우리 저기 정직대 소리도 이렇게 와 이렇게 얘기인데 그런 거 없어요.
잘 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강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김광겸이는 방사능 무슨 거시기 뭐 이런 걸 피켓을 든다 칩시다. 피켓을 들고 지 주변에 들고 있어야 돼요. 지 선거구 주변에. 아까 어디? 하성도 일본 출구, 봉은영 뭐 다 있어야지. 김광겸이 이렇게 크게 붙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광겸아 숙고해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주변에 아니면 김광겸이 보문역 가는 날은 우리는 한성대역에서 김광겸 옆에 정의당 피켓 들고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한성대역에 가고 정의당으로 지지해야 된다는 거야. 정당 캠페인을 그렇게 해야 돼. 김광경 크게 딱 들고 있고 나머지는 정의당 하고 딱 들고 있고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게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당 캠페인이에요. 근데 선거가 되면 그게 난 중요하다 강조하는데 선거는 이름 속지 않으니까 그럼 절대 당선이 안 돼요. 이거보다 미드필드가 튼튼해야 축구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선거는 구도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구도는 어쩌고 언론에서 막 떠듭니다. 내년 선거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여론조사 보고한다고 듣는 얘기가 뭡니까? 정권 심판론은 몇 프로고 정권 지속론은 몇 프로입니다. 이런 얘기 언론에서 나오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박근혜냐 반박은 2016년도 총선이 있잖아요. 박근혜 싫은 사람과 박근혜 좋은 사람으로 딱 나눠져요. 그리고 박근혜가 싫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고 정당은 국민의당 찍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그때 당시 2등, 정당 2등이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 총선은 뭐가 위협적으로 발휘했을까요? 2020년 작년 선거는 문재인이냐 아니냐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때는 문재인이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80%로 쓸어간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있고 교육감만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는 건 줄 알아요? 보수 후보가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정규적 관계소재예요. 그리고 규적 충돌 뭐 있는데 선거의 상당 부분은 70~80%가 우리가 구도를 어떻게 했잖아요. 이 얘기만 내가 딱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해를 잘 못해. 사람이 구도가 중요한데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내가 딱 준비했지. 이제 자 2010년도에 교육감 선거에서 제가 누구 걸 했냐면요. 주경목 교수의 교육감 선거 제가 했어요. 그때 1.7%로 졌어요. 이게 억울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 책에도 좀 써놨는데 너무 억울하게 된 거야. 1.7%는. 근데 우리가 잘 앞서 나가다가 뭐 때문에 됐냐면 선거 사회관계 놓고 전교조에 흔들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일본 공정태 이것 때문에 날아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놓고 곰곰이 생각해봐요. 구도라는 게 결국에는 있잖아요. 나와 팔을 가리는 거거든. 전선을 긋는 거야. 선긋기야, 선긋기. 선을 근데 뭘로 긋느냐를 정하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말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 언론재단 갖다 적어놔요. 한국 언론재단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연관 검색을 갖다가 넣으면 이렇게 하고 뉴스를 매일매일 볼 수 있어요. 최사도 그들이 의원됐으면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들에 관련된 게 구글은 보통 뭐냐면 우리가 다음에서는 있잖아요. 그게 안 잡혀요. 지역신문에 이게 잘 안 잡혀요. 지방신문에서 뭐 교포등이 안 잡히는데 한국 언론재단의 뉴스 브리핑 있잖아요. 그걸 다 잡아냅니다.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과 내가 어떤 구조를 가질 거냐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써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총놈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촌놈이라고 얘기하면 있잖아요. 시동을 근데 좀 이상하잖아. 옆에 근데 이 선거의 특징이 이게 뭐냐면 원룸 이게 이제 강원 도지사 선거였는데 여기에 최문순이 있어요. 상대 후보를 분석해야 되는 거야. 상대 후보가 누구였을까요? 돈만해. 어? 돈만해. 아니야. 도시놈이었어. 연기형인가? 그렇죠. 연기형이라고 MBC 뉴스에서 반박하게 생기고 말도 참 그럴듯하게 하는 엄기영 씨였어요.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왔어. 이 사람은 강원대학교 나왔어. 아, 그러니까 대단해. 곳곳에서 뭐 안 돼. 그런데 그때 아이디어를 내는 게 차라리 촌놈이라고 하냐, 촌놈이라고. 그러면 촌놈 옆에 VS는 누구냐? 귀족이잖아. 시동과 기정과 이게 이제 인물구도잖아, 인물구도. 시골지야, 시골지. 이렇게 하고 이걸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강원도 사람 대부분은 내가 촌놈이야. 촌놈인데 촌놈이라고 기분 나빠. 그렇지. 근데 도지사 나올 사람은 다 촌놈이에요. 좋죠. 지금 뭐 할까? 이거 해서 뭐냐면 유권자 유치자리라고 이게. 그럼 우리가 김광겸을 갖다가 저기 뭐라고 할까? 미친놈. 진호하고 수가 안 되니까. 매매 강교, 매매 강교. 예를 들어 똘똘이 스모크가 소명들이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좋은 얘기야. 그게 다가 되게. 지금 상대가 가감을 같아야 되는 거야.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그럼 결국엔 뭘 해야 돼? 상대와 우리와를 비교 분석해 봐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냥 이런 말 하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만들어냈는데 근데 너무 잘 어울렸어. 담배도 엄청 피우고 그랬어. 근데 이 선거가 했거든. 사진도 그렇고 딱 어울린다. 진짜. 촌놈 최문순이 가운데 꿈을 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구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는 뭐겠어요? 정치 구도. 그죠? 또는 그 이슈와 연동되어 있는 구도겠죠. 아까 문재인, 박문재인 이런 정치 구도가 없지 않아요. 얘는 인물 구도. 오케이? 이게 이제 제가 김승환 교수가 처음 당선일 때 내가 썼는데 이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 들어오고 얘기하니까 말이 너무 많아지네.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자, 봐봐. 김승환이라는 사람이 이게 우리 편이야. 중국교육감이야. 교육감. 네? 우리는 단일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응? 우리를. 그랬더니 A라는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는 민주교육감입니다. 그러면서 가로치고 민주당의 슬로건이거든. 민주당의 거기가 여기가 전라북도잖아요. 호남 가시죠. 호남 그 민주당 가시잖아요. 민주당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 우리는 민주진보 교육감이라고 시민사회도 노동부 다 해서 취재를 했는데, 응? 그랬더니 B 후보가 뭐라고 했냐? 저는요 참 민주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렇게. 응? 골 때리는 판이 온 거지. 그랬는데 근데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낡은 관료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참신한 교육기관을 낡고 참신 교육과를 교육해요. 이렇게 구분져 버릴까 내가. 이놈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쓰지만
실제 A하고 B는 교육과에서 출신이다. 날아간다. 여기는 대학교에서 출신은 참신한 교육개혁을 위해서 결정한 사람이다. 이걸 갖다 여기서 이제 얇은 교육과를 선택하시겠다. 참신한 교육개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민주진보 단일 후보 김승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결과에 구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진행대로 홍보까지 할 수 있는 구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안 된다. 촌놈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현실화돼야 이게 선거에 힘을 가진다. 그래서 구도를 잘 짜야 돼,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은 선거는 이슈예요, 이슈가. 이런 거예요. 노무현 행정수술. 맞아. 당락을 가르는 게 이슈인 거예요. 당락을 가려야 돼. 이거 하나 당락을 가르는 거잖아. 왜? 노무현 입장에서는 아니 DJ가 뭘로 당선됐습니까? DJ P연합으로 충청권을 먹었잖아. 그지? 그런데 노무현이 딱 출마했는데 그때 붙었던 사람이 누구? 이회창이지. 근데 이회창은 충청권에서 뭐가 있을까요? 고향은 서울 사람이야. 충청남도 예산에 서산이. 서년인데 서년. 맞아, 그때 생각나. 맞아. 부산 선산. 기억나죠? 그게 뭐겠어? 내 꼴의 중심도다. 그렇지. 아이고. 이런 거 써진 거예요. 요새 비슷한 사람이 있죠? 내 고향은 공주입니다. 윤석열. 아, 진짜 너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같이. 네. 에이. 노무현 입장에서는 충청권을 먹기 위해서 뭘 던졌냐? 선영이고 뭐가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래서 뭐를 했냐? 행정수설이잖아. 좀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충격적이죠. 진짜. 난리가 난다, 난리가. 왜 난리가 나?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회창이 반대래. 반대세! 왜?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가면 서울이 공동화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슈 딱 던진 거죠. 그래도 충청권표가 크다갑니다. 우상국 씨가 아까 방금 얘기하셨어요. 그건 엄청났죠.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7년도에 있었던 대선은 뭘로 끝났어? 촛불과 탄핵으로 게임이 끝나서 거였어. 이런 식으로 이슈가 뭐냐면 있잖아요. 선거판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 대중들은 정책 공약이니 뭐니 보지 않는다. 하나의 이슈를 기억하고 거기에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어떤 이슈를 먼저 제기하고 우리 중심으로 끌고 가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이슈를 선점하고 선거 구도를 우리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이슈가 결국에는 선거 구도하고 연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거 있는 거. 노무현 행정수도 그죠? 쫙 가고 노무현 가운데도 여기 있어요. 현재 국회의사랑 가까운 사람들. 정세균 이런 사람들 딱 놓고 행정수도 막 터뜨린 거죠. 예를 들어서 우상국교육에서 우상국 씨 사실은 이게 이제 민주당 정당 홍보물에 있었던 건데요. 제가 따와왔는데 매우 기분 나쁘죠. 내가 학교 시절에 운동할 때 미친 듯이 나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하냐. 아유 너무 공산주의 아니야? 맞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아니 무상으로 뭘 해? 근데 결국에는 한참 뒤에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지율성이 들어가고 되기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교육이 폭등을 하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사교육비가 확 올랐어. 그때 이제 교육감문화 이걸 하나 이제 정치 사교육비를 갖고 정치 이슈로 삼은 거죠. MB 특공교육 심판하는데 MB 특공교육을 왜 심판하느냐? 사교육비를 갖다 실질적으로 올리거든요. 자사로 더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때 당시 이런 식으로 이슈를 던져야 된다. 그 우리는 뭘 던질 거야? 궁금하죠. 근데 한국사에서는 보수가 훨씬 더 이슈가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를 잘 만들어서 끌고 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슈를 잘 못 만들어 놓거든요. 그 이유가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봐.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정책 이슈라든가 이슈는 민주당께서 잘 만들었어. 사실.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정권을 잡은 측에서는 항상 그 유지나 안정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권을 못 잡을 측에서 박부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서 띄는 거는 박수자거든요. 그게 약간 착시어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 할 거냐? 이걸 빨리 정리하자. 근데 이 이슈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핵심 이슈는 네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대중의 관심 가져야 되고, 선거에 영향을 끼쳐야 되고, 찬반이 있으면 주도권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 선거판, 대선 같은 선거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명박이 서울시장 될 때 뭐로 됐습니까? 청계천? 그렇죠. 청계천이 좋은 일이네 하고 만약에 그때 누가 서울시장을 붙었는지 기억하세요? 김민석이. 김민석이 그때 이명박과 김민석이 딱 붙었을 때 이명박이 청계천을 하겠으면 저기 됐어. 그러면 김민석이 좋은 일이십니다. 저도 그런 거 하려고 합니다. 이래버렸으면 이슈가 됐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붙었지. 김민석이 뭐라고 했냐? 그거 공사하는 사이에 3, 4년 동안 서울시내 교통은 완전 마비될 겁니다. 그런 이슈에서 뭐가 있냐면 그 정책 이슈를 이렇게 묻잖아요. 하자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 말자는 사람이 하자. 하자가 있어요. 정책 이슈. 반대로 정치 이슈. 심판하자. 이거는 심판하자가 힘이 셀 수가 그때 있어요. 환상도 나왔었죠. 그거는 이제 시장 되고 나서 한 거예요. 되고 나서. 정책 자료 주변에 있었는데 어쨌든 TV 토론에도 확 붙은 거를 청계천 갖고 관심 있고 선거에 영향을 그걸로 해서 표가 싹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찬반이 있으면 주도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서울시장급 선거에서 그런 거고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이게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대중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죠? 선거에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리고 찬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도권이 있어야 되고. 예를 놓고 우리가 잘 보자. 이걸 놓고 딱 보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방사능학교국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관심이 대중들에게 전면적으로 있지 않지만 그건 좋은 일이다라고 있어요. 좋은 일. 그치? 그리고 이 관심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되게 웃긴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기후위기 우리가 들고 가면 결국 큰 반향을 보내요. 우리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거지만 그거는 아직 우리로부터 먼 얘기죠. 다 정렬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2000년도에 한국 사회 노동은 비정규직이 굉장히 중심 의제이고 이 문제 해결하려면 계속적으로 노동자들은 살기 힘들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2000년도 민주노동당 만들면서 근데 이게 이슈가 되고 2010년도가 넘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슈가 퍼지는데 좋은 얘기가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여기다 이렇게 하냐면 이슈 반응도가 높은 핵심 타겟 계층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노동진보에 반응하는 측 플러스 그
50이라고 90표 중에 50이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나머지 40을 우리가 뭘로 가져올 거냐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 지방선거의 성격상 교육 이슈, 그 다음에 여성,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찬반은 이건 정치 안 나올 수 좋은 일이니까 이건 찬반 안 나는데 다만 우리가 먼저 던져갖고 있잖아. 이 이슈는 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김광경 하면은 그 학부모도 아니라 뭐 그런 거 열심히 한 청년 하나 있었지. 그죠? 요거를 우리가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승리대 되게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져가 버렸어. 참 그 사람들은 우리 그 열심히 뺏겨서 삽니다. 근데 방사님들 예를 들어서 거기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방사님도 거기 민주당에 사겠다고 하면 못 쓴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 그러니까 쓸수 없어. 이재명은 못 쓸 수 있는데 구의원은 그걸 거슬러서 쓸 수 이 운동 누가 먼저 하는지 얘기해야 아, 빨리 먼저 선정을 하면 선정. 아, 대출. 형님이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이슈를 선정하는 게 잘 됐죠. 이거 우상 등록금 하는데요. 우선 등록금 구현이 할 거야? 정치가 있는 거예요. 우상급식은 그 방사안전은 이미 대인 구가 있어요. 올해도 구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구로구당으로 선거를 못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정말하는 게 구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등록금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구현이 되면 이 운동을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해왔지만 제가 되면은 이런 것도 더 잘할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이제 스토리보드가 형성돼야 될 거예요. 아니다. 널 어떻게 믿고 하니?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제가 딱그 국회의원 처음에 2004년 나갈 때 이슈가 딱 두 개였어요. 하나는 우선 학교 집교 배정 운동하고 하나는 뉴타운 개발 반대였어요. 딱 두 개만 약간 뭐 저기 뭐 중앙대학 전 공약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게 한 면 해갖고 8면 중에 2면을 차지해요. 4면을 차지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내가 카피가 그랬거든요. 아이들 학교급식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성북구 주민 1만 명의 서명을 발로 뛰며 받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였어. 내 카피가 딱. 그 다음에 딱 넘기면은 부자들만 위한 뉴타운. 이제는 성북구 서민이 막아야 됩니다. 이거였어요. 뭐 그런 게 눈에 팍 띄어야지. 나 딱 두 개 이슈만 갖고 그때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누가 걔네들로 동의하면 어떻게 그건 우리 주소 끌고 온 거야. 우리가 먼저 이름을 갖다가 했어. 당장 9월부터 김광현이가 피켓 들고 방사능 안전금식 만들어서 딱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한 사람은 피켓 하나 넣는 걸 정의당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휘물 나눠줘 휘물 응? 찌라시 나눠줘요 우리도 그래서 몸벽과 이거 딱 갖고 찌라시 나눠줘 이 짓하고 돌아다니고 동의하시는 분 선물해 주세요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게 이슈다 마지막으로 선거는 심리학이다. 심리학. 뭐다? 침대만 과학이라 침대는 과학이라고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선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야죠. 과학적으로 분석해야죠. 문제는 뭐냐? 근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넣어서 이제 사람 마음을 문제 심리학. 이게 2011년도에 정동영이 출마했을 때 사진.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2010년도. 본인이 있잖아요. 통화발언한 거야. 너는 그 아니죠. 평화발언을 하고 나서 그 그 다음에 부장에서 쫓겨난 다음에 뭘 하냐면 열린우리당 있을 때예요. 그 전주 자기 덕진에서 보궐선거가 일어나서 자기가 출마하려고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았어. 자기가 당대표까지 한 정당이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그때 카피가 뭐냐? 어머님 정동영인 거야.
딴 얘기가 하나도 없어. 어머니 진짜 싫다. 싫은데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생각을 해봐. 그 전주 덕진구는 전주에서도 가장 구도심이에요. 우리가 내려가면 전주 한옥마을 있고 뭐 하는 그리고 뒤에 보면 약간 구시가지 좀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시장들이 많고 그 구도심이야 구도심. 여기에 할머니들은 다 앉아갖고 있는데 어머니 전동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기껏 키워서 서울로 보내놨더니 서울에서 몇 대 맞고 다시 겪고 상처받은 채로 내려오는 우리 아들 같은 거. 이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싫다고 하지만 소름돋아 진짜 벌써. 여기 살잖아.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 받은지 알고 68표 받아요. 그래. 불쌍한 걸로 했네요. 없어요, 없어. 내 얘기 뭐냐면 이게 우리 똑같이 했고 어머님 김건희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아주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결국에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대중들이 나한테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다. 그럼 대중들이 어떻게 투표하겠어요? 마음을 움직여 투표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운동권들, 특히 진보정당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있잖아요. 너무 잘난 척만 해. 그 언어도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언어로. 노무현의 홍보물이 있잖아요. 사실은 선거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납니다. 왜냐면 봐보세요. 아까 구도를 갖다가 낡은 정치냐 새로운 대한민국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런 거죠. 낡은 정치냐 새 정치냐 전쟁이냐 평화냐 탁 던지는 거야. 응? 여기 밑에 이게 옛날이라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낡은 정치와 전쟁을 원하시면 한나라당 후보를 찍으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정치와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 노무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되게 쉬운 언어잖아요. 선거의 언어는 쉽게 그리고 확 저쪽과 우리 쪽의 차이를 확 나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네, 한나라당 후보는 낡은 20세기와 계속 상대하십시오. 응? 노무현은 21세기가 상대했습니다. 삼겹살 한가지도 노회찬하고 나도 몇 개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러다가 이거 좋네. 그거를 잘 캐치하고 노예체에 잘 캐치하면 자기 그 다음 능력이 있는 거고 다만 그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어. 여의도에서 삼겹살집. 수천보다.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봐봐요. 이거 정확하게 한번 너무 이거 안 보여. 자식을 군대 안 보낸 사람은 힘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식을 군대 보낸 노무현은 대화로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되게 쉬운 얘기잖아.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잖아. 이걸 읽으면서 이해창 아들 군대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나도 군대도 안 보내서 저렇게 전쟁하자고 그래. 수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단한 네가티브인데 말은 얼마나 쉽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 결국에는 지지는 투표장에 오비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저는 박원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거적으로 이 선거를 굉장히 잘한 선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2011년도에 박원순이 그때 어떻게 출마합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이 야권 단일화. 그죠? 서울시장을 출마하는데 기억나세요? 이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됐을까? 박원순이 이겼고 산에 갔다 해서 수염 일으키기를 나왔는데 안철수가 넣어두세요 하는 바람에 박원순이 됐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박원순 선거를 보니까 되게 기이한 현상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냐? 그때는 요새처럼 사전 투표가 없었어. 그래서 이때 보궐선거였어. 또 보궐선거냐? 오세훈이가
그렇죠. 무상급식 나 안에 씨 했다가 그냥 맞아. 그렇게 물러난 선거잖아요. 네. 그런 선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8%에서 32% 사이였어요. 쉬는 날이 아니야. 어? 쉬는 날이 아니야. 또 주말에 사전투표처럼 주말에 투표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평균이 이 정도였는데 어떻게 된 일이? 그리고 투표 시간이 그 대신 보통 선거는 우리가 6시에서부터 했고 6시까지 합니다. 근데 보궐선거만 6시에서부터 해갖고 밤 8시까지 했어요. 직장인들 투표하게 된다고 2시간 연장했죠. 그런데 보궐선거에도 불구하고 20대, 40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몰렸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어떤 기여가 되냐면 투표장에 줄을 서 이렇게. 거의 막판 되면 정말 사람이 없거든요. 줄을 서 난리가 났어. 그리고 당시에는 어땠냐면 선거법이 8시 넘어까지 이때 투표를 했는데 8시 이전에만 투표장에 와서 줄을 딱 쓰면 투표를 하게 해줬어요. 투표를 갖다 계속 한 거야. 사람들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지지자들이 길을 쓰고 투표를 하러 갔을까? 그 덕분에 투표율이 얼마나 올랐냐면 48%였어요. 절반이에요. 응? 절반이에요. 대단한, 사실은 보궐선거에도 이 정도 대단한 투표율인 게 왜냐면 그 전에 어떤 보궐선거가 있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교육감 선거가 있었어요. 교육감 선거 처음에 할 때 이때 보궐선거를 했거든요. 이때 어땠냐면요.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17.8%. 투표율 17.8%. 와. 근데 그것과 비교해보세요. 48%. 이야. 뭔가 지지자들이 끌어오르는 열망을 가지고 투표하러 간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돌아보니까 뭐였다? 제대로 된 이유가 있었다. 아까 내가 그 설명한 것과 연동된 이유가 있었다. 이 생각. 이런 것이. 일단 구도에서 정확하게 MBC 판단을 갖다 정확하게 제기했어요. 이때 박원순하고 붙었던 한나라당의 서울시 후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는 분? 나경원. 나경원. 근데 이걸 물어보면 일반 사람은 기억을 전혀 못해요. 왜? 나경원이 묻혀버렸기 때문에 그 선거에. 즉 다시 말해서 이명박 심판론을 갖다가 오세훈 심판론도 아니고 이명박 심판론을 걸고 갖고 박원순은 나경원하고 안 싸우고 이명박하고 싸웠던 거예요. 이야. 나경원하고 안 싸웠어. 싸움을 잘한 거죠. 구도를 잘 짠 거야. 이 선거는 무조건. 근데 이 구도를 현실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화. 뭘로 현실화 시켜줘야 될까? 안철수랑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무소속이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그때 있었어요. 민주당. 누구였을까요? 민주당. 박영선. 그렇지, 박영선. 민주노동당 후보가 있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게 최규호였어요. 최규호. 이 3자가 안철수랑 먼저 단일화하고 박원순, 박영선, 최규호 3자가 후보 경선합니다. 시민 참여형 후보 경선합니다. 그래서 박원순이 박영선을 이겨요. 전혀 무명의, 사실 정치권에도 무명이었어요. 참여연대 사무실장 출신의 훌륭한 시민운동 가라는 정도만 있었지 정치적으로. 왜냐면 그때 우리 조사해봐도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어. 인지도란 게 제가 그 다음번에 말씀드린 인지도란 게 그냥 막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박원순은 결국에서는
MB 심판론을 걸고 선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현실화시킨 건 뭐냐? MB 편 말고 나머지는 다 뭉쳐버린 거야. 합친 거예요. 제가 이때 진보신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때 김혜경 대표님이 공동 선대위원장 참여, 진보신당들이 참여했었어요. 공동 선대위원장을 참여하면서 비서실장이 공동 선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돼서 선거 캠프 회의에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까 만들었다는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즉 구도를 현실화시킨 거. 그 다음에 오세훈이 아닌 세훈 서울의 어떤 비전, 무상급식, 오세훈이 그 깽판친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다음 사회적 경제 문제라든가 새로운 얘기를 갖다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다른 서울이라는 측면에서. 즉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지지자들이 몰리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지지자들 갖다가 몰고 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의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그 구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우리는 구도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크게 보면 정치 구도뿐만이 아니라 인물 구도까지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광견동지 선거라고 나가서 하고 나가서 열심히 명함 뿌린다고 되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김광균 개인에게 맡기거나 김준수 개인에게 맡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돼요. 팀이라면. 우리가 원팀이라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